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가 27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4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대구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52일 만에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신규 확진자가 20명대로 떨어지는 것은 50일 만이라고요? 네, 정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 코로나19 확진 현황 오늘 10시 발표된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진자는 어제 27명 늘어서 지금까지 1,450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어제 4명 늘어서 지금 208명이고요. 완쾌된 사람은 지금 7,117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치료 중인 사람은 지금 3,125명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현재 검사 받고 있는 건수는 15,000여 건,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 검사 건수는 국내에서만 50만 건이 넘습니다. 네. 현재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이 올라가서 걱정인데요. 치명률은 1.9%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50대에서는 0.6%에 불과하지만 60대가 되면 2%, 70대에서는 거의 9%, 그리고 80대가 되면 21%까지 치명률이 계속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27명을 분석했더니요. 해외 유입으로 오신 분이 5명,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확진된 분이 22명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유입된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은 경기가 9명, 그리고 경북이 7명, 서울이 5명, 그리고 검역에서 4명 순으로 이렇게 확진이 됐고요. 아까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구에서는 어제 신규 확진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구 지역 첫 확진자 31번째 환자로부터 한 52일 만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중대본의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장에서 바로 이제 브리핑이 시작이 되면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현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금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3,125분이며 7,117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20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27명이며 격리 해제는 144명입니다. 안타깝게도 4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신규 확진자 27분 가운데 22명은 국내 확진 사례입니다. 해외 유입 신규 사례는 총 5건으로 검역 단계에서 4건, 지역사회에서 1건이 확진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분을 제외한 4분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오늘 아침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점포와 폐업 점포 지원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그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여기서 느슨해진다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과 고통을 대가로 치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에 부활절을 맞아 작게나마 집회를 계획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간 종교계에서 온라인으로 집회를 대신하는 등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해 주신 것처럼 최대한 대면 집회는 자제해 주시고 집회를 열 경우에는 참석자 간 1m 이상을 확보하는 등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7명으로 어제 39명에 이어 50여일 만에 처음으로 20명대로 감소하였고 대구에서는 31번째 확진 환자 발생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3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일궈낸 성과입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매일 밝혀드리는 확진 환자의 규모는 그날의
환자 발생 숫자에 불과할 뿐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섣부른 예단을 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신규 확진 환자의 숫자는 며칠 전 실제 감염이 발생하였고 증상이 나타난 이후 진단검사를 통해서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실제 감염 발생이 확진 환자로 밝혀지는 데까지도 시차가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의 성과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의 추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는 하루에 확진 환자 수로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추세선 이동과 진단검사의 투입 현황, 산발적인 집단 감염으로 인한 2차, 3차 감염 등 많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신규 확진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만 최근에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방역망 밖에서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 3,000명이 넘는 확진 환자들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숨어있는 감염 요인이 어느 순간 결집하면 대규모의 집단 감염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폭발되는 것을 막고 남아있는 잔불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끈기를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꽃구경 명소, 선거 유세 장소, 부활절 종교 행사에서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50명 이내로 발생하였던 확진 환자 추이가 주말을 지나 다시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함께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강조드립니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과 차단 활동을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의학, 방역 전문가, 인문사회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학적 필요성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 생활 속에서 개인과 사회 방역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을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생활 방역 지침은 코로나19와의 줄다리기 싸움에서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새로운 생활 습관, 새로운 일상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늘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생활 방역 지침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의견을 내시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은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수로 차단되는 경우 가능한 것이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히 실천할 때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한 상태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검역을 통과하였으며 다음 날인 26일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해당 남성은 당시 특별 입국 절차 대상이었으며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한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입국 검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 질문서에는 증상 없음에 표시했으나 이후 역학조사에서 그 이전인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천공항 검역소는 이번 사례에 대하여 건강상태 질문서를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아 검역법 위반 사유로 오늘 고발할 예정입니다.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같이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들, 또 이후 이동 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는 검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일으키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입국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교민 귀국 지원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재외 국민과 가족 약 80여 명이 내일과 13일 두 차례에 나누어서 민간 특별 연결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스페인 재외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단체로 입국하는 교민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번 달 1일과 2일에 입국한 이탈리아 재외 국민과 동일한 국내 검역 절차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입국 후에 유증상자는 인천공항 내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무증상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생활시설로 이송되어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14일간,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14일간 격리할 예정입니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받은 사람들은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전원 음성 판정 시에는 4일 후 2차로 진단검사를 한 번 더 실시하여 모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교민 수송과 시설관리, 의료 지원 등을 위한 정부 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교민 이송과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스페인 교민 이송 격리와 관련하여 이분들과 가족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 다시 주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지만 우리는 아직 움츠려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불편을 참아가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하고 있고, 많은 의료진분들께서 봄 기운을 느낄 새도 없이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많은 공공 분야의 관계자들이 밤낮으로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분들의 노고와 희생, 그리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 감기 등 코로나19와 유사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2020년의 봄은 우리 모두에게 힘겨웠던 시간으로 기억되겠지만,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코로나19를 헤쳐나간 기억도 함께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루 확진자 수로 이것을 안정적이다, 예단하지 말아야 된다, 다양한 변수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27명 오늘 어제 확진자가 나왔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일단 이 숫자가,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나타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규 확진자 수가 물론 줄어드는 경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아직도 이 방역망 밖에서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지금 3천여 명이 넘는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지금 오늘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브리핑도 언급이 됐고 앞서 중대본 회의에서도 그 정세균 총리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이제 기독교계의 그 부활절 예배나 행사들이 있잖아요.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정 총리가 얘기를 했죠. 이 주말 부활절 앞두고 집회가 걱정된다. 네. 그래서 대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이 대면 집회는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집회를 열 경우에도 이 참석자 간 이 거리를 1m. 갖다가 1m 이상 둘 네. 것을 당부했고요. 방역 지침을 갖다 철저히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절에 일부 소수 교회들이겠지만 그 예배를 강행한다고 이렇게 하는 소식들이 들려서요. 아마 이 부분들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 체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또 사회라든가 또 시민사회단체, 방역 당국자, 정부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향후에 이제 새로운 일상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이 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회의를 하고 네. 각계각층의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안건들이 논의가 될 텐데요. 지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발휘해서 지금 계속 숫자가 이제 두 자리 네네. 숫자로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한 30명, 20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해제를 하면 다시 또 환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하면서 네. 환자 수를 갖다 줄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도 바이러스의 침투는 막을 수 있는 이 일상적인 어떤 생활 방역에 대한 아이디어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상황별로 다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활동도 하면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밀집된 밀폐된 상황에서 꼭 마스크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지만 지침이 나와야 된다는 예, 얘기네요. 지침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통제 범위 안에 있을 때, 네. 그러니까 그런 지침들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될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는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모은다고 하니까 새로운 일상의 미래에 대한 또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해열제를 먹고 증상을 숨긴 또 미국에서 온 그 남성에 대해서 고발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제 본인이 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열제를 복용한 뒤에 열이 없다라고 해서 속이고 입국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 검역서, 이 진술서에 증상이 없다라고 표시한 것이 그렇군요. 드러났고, 네. 하지만 실제로 그 없다고 표시한 며칠 전부터 뭐 발열이나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허위 기재한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렇게 고의로 허위 기재를 했을 경우에는 이 검역법 위반 사유로 해서요. 일단 고발 조치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 중대본 회의도 언급이 됐지만 이제 치명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거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숨지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80대 이상 어르신들에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왔을 때 치명률이 21% 이상 올라갔습니다. 네. 결국 5명 중 1명? 한 분이요. 한 분 정도는 네.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을 갖다가 잘 살릴 수 있는 의료 역량들이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이분들이 잘 걸리지 않도록 요양병원이나 이런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계신 그런 장소나 이런 환경들을 갖다가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를 해서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자가격리자가 4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 간 이제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그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입국하신 분들과 뭐 해외 유입 관련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60%가 입국한 사람들과 같이 지낸 가족이니까. 예. 60%가 그렇게 해서 확진됐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 자가격리라는 건 뭐냐면 결국 본인이 집에서 혼자 방을 쓰고 혼자 식기류나 뭐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사실 같이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생활하는 그 공간을 그렇게 동선을 갖다가 분리하기가 사실 쉽지가 방심할 수 있죠. 방심하기가 네. 쉽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자 분들께서는 일단은 그 자가격리 지침을 갖다가 집안 내에서 철저하게 네. 지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동선 분리가 어렵다 할 경우에는 사실 자가격리자분하고 그분과 같이 쓰는 지인들, 가족들이 좀 아예 좀 공간을, 장소를 아예 분리하는 분리해서. 것도 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차를 통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끝까지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번엔 지역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유흥시설 4,600여 곳을 대상으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김진아 기자, 집합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업을 하는 곳이 있다고요? 네,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현장 점검을 벌였는데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단란주점이나 클럽 등 유흥시설 4,6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업소들이 문을 닫고 휴업 중이었습니다.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이달 19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만약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바로 고발되고 손님과 종업원 1명당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앞서 종업원 2명이 확진된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를 방문한 손님과 종업원들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술집을 통한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와인바 언와인드와 관련된 확진자는 18명까지 늘었고 서울 설해마을 칵테일바인 리퀴드소울 관련 확진자도 5명이 됐습니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 사이 리퀴드소울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 2주간 외출이나 타인 접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해외 유입 사례가 많죠.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해외 입국자들이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는 데다 이들이 접촉한 가족이나 지인들로 2차, 3차 감염이 번지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인천에서는 독일에 다녀온 아들에 이어 90대 아버지가 확진을 받았고 미국에서 귀국한 5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서울 서초구에선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20대 여성이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커피 전문점과 고깃집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됐습니다. 이 여성은 자가격리 해제 예정을 앞두고 지난 7일 검사를 받고 확진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편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한 60대가 추가 확진을 받으면서 이 병원 관련 확진자도 5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대구 경북 상황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대구에서는 지난 2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치 판정 후 재양성 사례도 늘고 있지만 완치율은 대구와 경북 모두 70%대를 넘었습니다. 대구로 갑니다. 정혜미 기자, 대구 경북의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신규 확진자 0명을 기록한 건 52일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대구시는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에서 지속해서 재검사가 진행되는 만큼 종식됐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없었는데 오늘은 신규 확진자 7명이 발생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산 서요양병원에서 1명이 추가 발생했고 나머지 6명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데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완치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가 77%, 경북 73%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완치 이후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완치 환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완치 환자 4,7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6.6%에 해당하는 300여 명이 발열과 기침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유증상자에 대해 개별 상담을 하고 진단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외 입국자의 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이후 대구 경북 지역 해외 입국자 가운데 대구 17명, 경북 2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특별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대구는 중앙교육연수원, 경북은 경주농협교육원 등 5곳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정임입니다. 이번엔 해외 상황 알아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2,80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실물 경기에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내 실업자가 3주 만에 1,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연준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많게는 2,80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성 지원 대상도 파격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연준이 일부 투기 등급 회사채와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상업용 주택저당증권,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까지 사겠다고 했습니다. 전례 없는 조치로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실물 경기에 대해 연준이 전방위 지원에 나선 겁니다. Many channels that households, businesses, and state and local governments rely on for credit had simply stopped working. We acted forcefully to get our markets working again. 연준이 중소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회사채와 지방채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파월 의장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강한 경기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hen the spread of the virus is under control, businesses will reopen and people will come back to work. There is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the economic rebound, when it comes, can be robust. 상대적으로 IMF 총재의 세계 경제 진단은 암울했습니다. We anticipate the worst economic fallout since the Great Depression.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0만 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은 3주 만에 1,680만 명이 실직해 미국 근로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이 경제정상화 TF팀을 따로 꾸린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1% 안팎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번엔 유럽 상황입니다. 유럽의 확진자 수는 77만여 명으로 늘었지만 여러 국가에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부활절 연휴가 중대 국면이 될 것으로 보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유광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누적 확진자 77만여 명, 누적 사망자 6만 5천여 명.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가 집계한 유럽의 현재 상황입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확산세는 꺾이는 모습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15만 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스페인. 지난달 23일 이후 17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4천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한때 900명대까지 올랐던 신규 사망자도 어제는 4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1일 확진자 증가율이 22%에서 현재 4%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Tras estas semanas de una lucha que ha sido agónica por momentos, vemos cómo el incendio que desató la pandemia comienza a estar bajo control.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코로나19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고 말했고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 역시 봉쇄 조치가 효과가 있다는 조짐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동 제한 조치를 풀기엔 아직 이르다는 게 유럽 각국의 판단입니다. 부활절 연휴 기간 날씨가 좋더라도 반드시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Wir müssen dies über Ostern, über die Tage danach weiter so fortsetzen, denn wir können uns sehr, sehr schnell das zerstören, was wir jetzt erreicht haben. 특히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며칠간 감소 추세를 보이다 다시 소폭 상승한 이탈리아는 오는 13일까지인 봉쇄 조치를 2주 이상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다시 국내 상황입니다. 앞서 서울시가 유흥시설에 대해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 점검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단속 현장을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홍대 인근의 한 클럽. 구청 단속반원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압구정이 생겨나고요.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라서 서울시내 유흥업소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된 첫날,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단란주점을 포함한 서울시 내 유흥시설 4,600여 곳입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는 이달 19일까지 진행됩니다. 만약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바로 고발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클럽 42개가 모여있는 마포구에선 단 한 곳의 업소만 영업하는 등 유흥업소가 대체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초구에서도 많은 유흥업소가 휴업 중이었습니다. 사업주 대부분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것을 따르고 싶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희들 클럽
이나 유흥업소에 대한 모든 어떤 혜택을 뭔가를 주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다른 것도 다 닫았으면 좋겠어요. 큰 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월세만이라도 내고 싶어요. 서울시는 이번 명령을 통해 서울 지역에서의 집단 감염 우려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안전기에 접어들고 있지 않아서 좀 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전업소가 적극 동참해서 하루빨리 이런 상황이 종료가 돼. 하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운영되는 주점 등은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점검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과 선불카드 형식의 지역 전자화폐를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입니다. 제주 지역 판매글 가운데 지역 전자화폐인 농협 선불카드 40만 원짜리를 39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은 더 많습니다. 지난 7일부터 최근 사흘 동안 20건에 육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지원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에게 온누리 상품권과 사용기간을 한정한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제주 지역은 지난 7일에 지급됐습니다. 선불카드 판매글을 올린 사람에게 확인해봤더니 정부에서 받은 게 맞다며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데도 문제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물론 그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뭐를 카드를 긁을 때 개인 정보나 이름이나 이런 게 안 떠요. 정부는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속수무책입니다. 개인 간의 사적 거래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타인에게 그거를 별도 거래로서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급된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전자화폐가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란 당초 취지를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요. 사전투표소가 있는 서울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정유진 기자, 투표는 6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투표하러 온 시민들 많이 계십니까? 네, 제 뒤쪽에 보이시는 게 투표소입니다. 기차를 타기 전에 잠깐 짬을 내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투표율은 오전 11시 기준 3.72%로 160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는 같은 시간대 투표율이 1.74%였는데요. 그때보다 투표율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번에는 만 18세가 된 청소년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것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에 3,500여 개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고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삼청동 주민센터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했고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 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등도 투표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라서 더 신경 써야 하는 점도 있다고요? 네, 신분증 말고도 이 마스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스크가 없다고 투표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과 다른 유권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챙겨야 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밀접 접촉인데요. 투표소에는 1m 거리 두기를 위해 바닥에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이 테이프를 따라서 다른 유권자들과 거리를 두고 줄을 서면 됩니다. 투표소에 오면 일단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37.5도 이상이면 따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로 안내됩니다. 체온에 이상이 없으면 손 소독 뒤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하면 됩니다. 투표용지는 2장, 지역구 1장, 비례대표용 1장이고요. 만일 본인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면 회송용 봉투라는 걸 하나 더 받는데요. 이 봉투에 투표용지를 밀봉해서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전투표소가 차려진 서울역에서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총선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막판까지 부동층을 잡기 위해서 지역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경합 지역인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통합당은 서울과 수도권에 연일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합당 윤리위는 차명진 후보에게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한누리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캐스팅보트 충청과 대전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 세력한테 발목을 잡혀가지고 뭐 하나 처리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다수 여당이 돼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충청 지역을 찾아가 출근길 인사에 합류했습니다. 서울 동대문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민병두 의원은 민주당 장경태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사실상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통합당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원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경제 코로나가 오게 되면은 5월, 6월 달에 우리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변할 겁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우리 미래통합당의 두 후보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황교안 대표는 출마 지역인 서울 종로에서 오늘 일정을 소화합니다. 통합당은 세월호 유가족의 막말을 한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에 대해 윤리위를 열고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제명보다 낮은 수위로 윤리위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지만 상대 후보에 대해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 용산역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세종시와 충남 공주, 계룡을 찾아갑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은 자신이 출마한 경기 고양갑에서 한 표를 호소합니다. 11차 달리기에 접어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충청권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KBS가 전국 8개 선거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빅매치 서울 종로에선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후보를 약 30%포인트 격차로 앞섰습니다. 강원 강릉은 4파전 양상인데 김경수 후보와 권성동 후보가 치열한 접전입니다. 먼저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여야 대권 주자의 맞대결입니다. 이낙연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 59.4%, 황교안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답 28.8%였습니다. 지난 2월 KBS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물었더니 이 후보는 인물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고 황 후보는 소속 정당이라고 말한 지지자가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소통수석 윤영찬 후보와 성남 중원에서만 4선을 한 신상진 후보의 대결. 윤 후보가 52.2% 지지도로 27.7% 지지를 받은 신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물었더니 윤 후보 49.7%, 신 후보 27.1%였습니다. 윤 후보 지지자는 소속 정당을 봤다는 응답이 많았고 신 후보 지지자는 소속 정당과 인물이 엇비슷했습니다. 분구 뒤 첫 선거인 세종을 정무부시장 출신 강준현 후보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후보의 승부입니다. 후보 지지도는 강 후보 54.9%, 김 후보 26.3%였습니다. 다만 지지 후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응답이 32.5%에 달했습니다. 강 후보는 60세 미만 연령층에서 고른 지지를, 김 후보는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강원 강릉은 4파전 양상입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무소속 권성동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인데 통합당 홍윤식 후보와 무소속 최명희 후보가 뒤쫓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권 후보가 31.3%, 김 후보가 29.7%였고 홍 후보와 최 후보가 각각 10.6%, 7.8%였습니다. 통합당 지지자의 표심을 살펴봤더니 47.8%는 권 후보를, 29.2%는 홍 후보를 지지했고 최 후보는 10.2%였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영남과 호남 제주 지역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 더 살펴보겠습니다. 4선 의원이 맞붙는 대구 수성갑에선 여야 후보 간 접전 양상입니다. 부산 북강서갑, 전북 전주병에선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정성호 기자입니다.
대권으로 갈 수 있게 기회를 달라는 민주당 김부겸. 이른바 표적공천으로 선거구를 옮긴 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맞붙는 대구 수성갑.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물었더니 김부겸 43.6%, 주호영 48.9%로 5차 범인의 접전입니다. 앞서 지난달 실시한 두 후보 간 가상 대결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당선 가능성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주 후보를 꼽은 사람이 20%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 네 번째 맞대결하는 부산 북강서갑.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통합당 박민식 후보를 26.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전 후보는 60세 미만에서, 박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강세였습니다. 당선 가능성 물었습니다. 역시 전 후보가 앞섰는데 후보 지지도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4년 전 패배를 서력할지 지역구를 지키고 5선에 오를지 관심인 전북 전주시 병. 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20%포인트 이상 더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 후보는 소속 정당, 정 후보는 인물을 보고 선택했다는 비율이 더 높았는데 지지 후보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답변은 정 후보 지지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왔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김성주 후보가 4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제주시 갑 선거구에선 여야 후보 간 2파전 구도입니다. 민주당 송재호 39.7%, 통합당 장성철 33.2%로 접전 양상입니다. 당선 가능성에선 송 후보가 장 후보를 20.1%포인트 차로 앞섰는데 모름 무응답이 30%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각 지역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유무선 전화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후보자들 공약을 보면 지역을 위해 철도를 놓겠다, 산업단지 드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지역구 출마 후보자들이 낸 공약 실제로 분석을 해봤더니 돈 드는 공약이 4개 중 3개꼴로 많았습니다.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김재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후보들의 그 대표적인 공약들을 다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 분석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네, KBS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난 한 달 동안 후보자들에게 5대 공약을 받았는데요. 네. 원내 정당을 포함한 10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 680여 명에게 질문지를 보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8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 404명이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보낸 5대 핵심 공약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계해도 네. 3,26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이건 후보자들이 추산한 수치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올해 정부 예산의 6배가 넘습니다. 후보자 한 명당 평균을 내보면 10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자, 한 명당 10조 원이 넘게 든다. 엄청난데 어떤 공약들이길래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건가요? 네, 공약들 상당수가 법을 만드는 공약이 아니라 네. 돈을 들여서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후보자들에게 공약을 기재할 때 성격을 나눠달라고 했는데요. 세금으로 거둔 재정이 필요한 재정 공약인지 아니면 법이나 제도를 고치는 입법 공약인지 분류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그 결과인데요. 공약 4개 중 3개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약이었습니다. 일부지만 법을 만들거나 손볼 필요가 있는 재정 공약도 있는데요. 이처럼 대부분이 세금을 써서 개발하겠다는 공약이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활동보다 당선을 위한 개발 공약에만 집중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공약들이 국가 단위의 그 개발인지 아니면 또 지역 단위인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공약 성격을 국가 단위의 국정 공약인지 아니면 지역 공약인지를 나눠달라고 했는데요. 네. 지역 관련 공약의 비율이 76.7%나 됐습니다. 10개 중 8개 정도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지역 관련 공약의 예산만 1,50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지역 공약을 남발하다 보니까 공약명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도 상당했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 GTX 인덕원역 신설 공약은 같은 선거구에서 맞붙은 여야 후보 모두 똑같이 냈고요. 제2혁신도시 유치 사업을 두고는 여러 지역의 후보자들이 서로 유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역개발 공약 앞에서는 정당 간 차이 없이 공약이 비슷했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 알다시피 대부분 이제 지역 관련 개발된 내용들이 많은데 네. 관련해서 후보자들도 희망 상임위원회를 조사해봤더니 결과도 대부분 국토부가 좀 많았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은지 물었는데요. 후보자 5명 중 1명은 1순위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했습니다. 그렇군요. 국토위는 철도, 네. 도로 등의 기반 시설과 관련해서 입법과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인데요. 네. 국토위를 희망한다는 건 그만큼 개발 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였는데요. 산자위 역시 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 개발 이슈를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지역마다 수건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공약들은 있겠죠. 문제는 실현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봤을 때 공약이 꼼꼼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돈 들어간다고 밝힌 공약 가운데 30%는 예산 축에도 안 돼 있었습니다.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것인데도 그랬는데요. 한 야당의 후보자는 도시에 랜드마크를 세우고 모노레일까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란은 비워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식물원, 캠핑장까지 포함된 테마공원을 짓겠다고 한 여당 후보자도 있었는데요. 예산은 관계기관 협의 후에 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지 아직 계산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매번 선거 때마다 이제 공약이 남발되는 이제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선책은 없을까요? 네, 이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게 주요 원인, 문제점으로 꼽히는데요. 그렇군요. 공직선거법 제66조는 공약 내용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선거 공약서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후보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20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률을 평가했는데요. 선거 당시에 입법계획서를 작성해서 공개한 의원의 공약 이행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0.5%포인트나 더 높았습니다. 공약서 제출 대상을 국회의원 후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인기 캐릭터나 연예인들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 선거철마다 끊이지 않는 저작권 논란,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이윤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4.15 총선 공익광고 모델로 발탁된 인기 캐릭터 펭수입니다. 촬영장 안팎에서 활약이 대단했다는 후문인데요. 잠시 만나보시죠. 투표 꼭 하실 거죠? 투표 꼭 하실 거죠? Everybody 투표 let's go. 그런데 이 펭수와 그를 추종하는 팬클럽 회원들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고요? 이 사진 보시죠. 이렇게 길거리에 펭수를 꼭 닮은 인형탈을 가져다 놓고 함께 선거 운동을 펼쳤습니다. 진짜 펭수는 볼터치를 연하게 하는 편인데 이 인형은 터치가 아주 넓고 진해졌습니다. 또 다른 유세 현장에는 펭수의 외형과 이름을 살짝 바꾼 미스터 펭식이가 등장했습니다. 펭수를 모티브로 했다고 수군거려도 할 말 없겠죠. 진짜가 아닌 짝퉁 펭수긴 합니다만 이런 사진 보면 마치 펭수가 해당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 펭수로서는 참 난감할 일입니다. 가뜩이나 총선 공익광고 모델로서 어느 때보다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니까요. 당장 펭수 저작권을 갖고 있는 EBS 측이 입장을 냈습니다. 특정 후보와 정당 지지에 펭수가 쓰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펭수와 비슷한 일을 겪은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 박세로이.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한 후보자 홍보물에서는 홍세로이로 패러디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저작권자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드라마 대본을 집필한 조광진 작가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저작권자로서 이태원 클라스가 어떠한 정치적 성향도 띠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홍세로의 홍보물은 자신과 사전 협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논란을 일자 해당 후보 측은 작가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대중적인 캐릭터나 연예인의 인기 덕을 보려는 후보들 때문에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곤 합니다.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한 후보는 홍보 포스터에 배우 김태희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아기 상어를 선거송으로 사용한 당이 제작자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이렇게 문제될 거를 과연 몰랐을까요? 조금 전 보신 이 볼빨간 펭수를 활용한 후보자 측은요, 선관위와 인형탈 대여업체에 저작권 침해가 될지 문의한 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쓴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관위나 대여업체와 상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대중에게 공개된 이 공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원 저작권자 허가 없이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저작권법에는 교육, 보도 또는 비평 연구 등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인용을 허락하지만 선거와 관련한 언급은 없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 여러 캐릭터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절차가 흥결될 경우에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 때마다 그 많은 캐릭터가 펭수처럼 쓰였는데 문제없이 넘어간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저작권자들이 문제 삼지 않아서입니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잡음 없이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유세에 빠질 수 없는 선거송의 경우는 또 어떨까? 이 경우 역시 원작자의 동의를 구한 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복제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가수 유산슬이 부른 사랑의 재개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모두가 로고송으로 선택했죠. 하지만 유산슬의 인기곡 합정역 5번 출구는 쓸 수 없습니다. 이 곡은 작사가로 이름을 올린 유재석 씨가 허락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합정역 5번 출구의 공동 작사를 맡은 이건우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유산슬 씨가 선생님 웬만하면 이 곡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의향을 표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저작권 논란, 잘잘못을 떠나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려는 분들이라면 누구보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펭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단 도용과 관련해 팬들이 일일이 제보한다고 하니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요. KBS 뉴스 이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4.15 총선 투표 동료 프로젝트. 오늘은 배우 고아라 장동윤 씨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노봇, 노 대한민국. 투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여러분들 꼭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꼭 투표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장동윤입니다. 저는 노 보트, 노 웨폰 이렇게 썼는데요. 여러분 투표는 여러분들의 강력한 무기이자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강력한 무기를 꼭 행사하셔서 더 건강하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합시다. 4월 15일 여러분 투표합시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